매주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박주민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여기서도 뵙게 되네요. 예. 아니 오늘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음,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뭐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예.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 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해운 장관 후보자랑 뭐 대담이라든지 TV 출연이라든지 이런 특별히 마주친 적이 없어요. 예. 특별히 마주친 적이 없고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이해운 전 의원의 모습은 사실 그 당의 입장하고는 매우 배치되는 입장이어서 더 제가 뭐 들여다보고 할 건 없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지금 파란이 되는 대통령실 인사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 여진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 재판을 내년 지방선거 후로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본인이 원하면 재판 연기하고 본인이 뭐 또 원하면 재판 당겨받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 아니 이 정도로 길게 늦춰달라고 한 적은 없죠.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대통령님도 총선 한 달도 남지 않은 2024년 같은 경우에 총선 한 달 남지도 않은 시점에도 일주일에 3번씩 법원에 출석하시기도 하셨고 저도 뭐 패스트트랙 얼마 전에 1심 나왔지만 뭐 재판 계속 받으면서 선거 치르고 했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인 적도 있나요?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지금 예. 욕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제로 깐 게 뭐냐면 본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모두 다 정치적이다. 그러니 정치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선거를 늦춰달라라는 맥락을 깔고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제 기억에도 그리고 저의 경험에도 그리고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사례를 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전례는 없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특권 의식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인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그런 거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네. 명태균이라는 여론 조작 사기꾼과 네. 뭐 본인이 협작을 했던지 아니면 거기에 속아서 놀아놨던지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자체를 본인 입으로 뭐 계속 떠드는 것 자체가 유리한 선거 구도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 사안은 되게 간단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명태균이란 사람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들 위반해서 10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핸드폰에도 그 결과가 들어가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 돈을 지불한 김한정 씨가 오세훈과 상관없이 돈을 준 거냐 아니냐 요것만 지금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용돈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선거인 만큼 재판인 만큼 차라리 미뤄달라지 말고 자신 있으면 빨리 끝내자 차라리. 그렇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어떤 여론조사 컨설팅 그다음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여론조사 브로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다선 의원, 서울시장을 2번이나 했던 중진 의원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7불사 가서 같이 그냥 도원결이 홍매화도 신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문화인 건지 저도 이제 선거 하다 보면은 사실은 후보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선거판 자체가 좀 보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기억나세요? 김정재라는 분이 그 통화한 내용 다른 캠프 그 어떤 내용이죠? 등장하면은 3억에서 5억 정도 줘야 그렇죠, 정리된다. 그렇죠. 김정재 의원. 늘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판인 것 같아요. 그쪽 판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선거판하고는 좀 아직 다른 과거의 어떤 그런 룰과 문화를 가지고 경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명태균 씨 관련된 것도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이 현재 정치권에서 저는 민주당 진영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옛날에 뭐 진짜 뭐 쌍팔년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우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강버스 운항이 100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에 한강버스 운항이 100일이 됐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맞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사건 사고도 많았고 정부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서도 드러난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승객들이 이용해서 발생한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안전 문제, 수익 문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더 크게는 처음에는 출퇴근도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출퇴근은 안 되는 거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정실성이나 속도도 사실상 지금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추가적인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냐 마냐 이걸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백지화를 하자 계속 돈을 들이부으면서 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백지화를 만약 한다면 그만큼 뭐 보니까 예산이 벌써 뭐 한 1,000억 들었더라고요. 1,000억 훨씬 많이 들었죠. 수익은 뭐 100억 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거의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거의 1,500억 수준이 든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뽑아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그 아끼는 비용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끼는 거요? 아니 뭐 한 1,000억만큼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한강버스하고 노선이 겹치는 게 9호선이에요. 9호선이죠. 예. 9호선의 경우에는 혼잡도가 24년도에 잠깐 낮아졌다가 25년도에 다시 180 이상으로 혼잡도가 올라갔어요. 저도 9호선 강남역에서 여의도 가끔 타는데요. 막 좀 장난 아니죠. 숨이 막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혼잡도가 182로 나오더라고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182면 어느 정도냐면 175가 지옥철이에요. 그렇죠. 그 지옥철의 수준을 넘는 수준의 혼잡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스터디를 해보니까 아니 한번 그 9호선을 탔어요. 타시는 영상도 제가 제가 실제로 탔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제가 이제 쭉 스터디를 해보니까 지금 6량으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6량의 열차가 붙어가지고 이제 다니는 것이 돼 있는데 플랫폼이라든지 궤도라든지 이런 건 다 8량 기준으로 공사가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남아 있는 것은 전기 시설, 통신 시설, 신호 시설만 좀 바꾸면 8량 편성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8량으로.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한강버스에 쓸 돈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쓸 돈들 아껴가지고 9호선을 8량 편성으로 바꾸자. 급행만이라도 우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 전문가 또 실제 서울시 관계자들과 얘기 나눠봐도 충분히 현실성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 공사, 궤도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 9호선 강남역이나 그 고속터미널역은 혼잡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일부 이 플랫폼에서도 병목 형상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람이 많은데 이쪽은 너무 없고 그리고 지금 같이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니까 맞아요.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뭐 멀미 원래 지하철 타면 멀미 안 나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타니까 이산화탄소도 높고 그래서 거기를 출퇴근하는 어떤 저희 직장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지하철 노조분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9호선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과밀하다 보니까 실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고 또 불필요한 신체 접촉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끼임 사고 이런 것들이 빈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때 타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계속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천천히 내리세요. 뭐 문을 좀 천천히 달 테니까 제발 좀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기관사가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리고 타는 것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급행도 한 6분에서 7분 항상 지연된다는 거예요. 문 열고 닫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다. 한강버스에 추가로 들 돈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이야기했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출근 시간이 한 2시간 되면은 한강버스 보고 이제 창밖을 보고 가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1시간 내에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또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근데 그 9호선을 탈 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람들이 빽빽한데 다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끼고 계시는데 그 답답함을 그 스마트폰의 어떤 게임이나 유튜버로 그 소시민들이 견디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물론 뭐 한강버스 막 이렇게 보고 뭐 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2시간 뭐 1시간 걸려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도저히 이용 못 하는 거죠. 이용 못 하죠. 그렇다면 사실 사람들의 직장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통수단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9호선을 타보니까 불편하고 힘들긴 한데 빠르긴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용량을 8량으로 빨리 늘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이라든지 궤도는 다 이미 8량 기준으로 건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8량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혼잡도가 떨어지면서 한결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또 신속하게 출퇴근 시간대를 즐기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원 분배인데 맞아요. 저는 그 우선순위가 있다면 사실은 박주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더 공감에 가지 않나. 많은 사람도 공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그 8호선, 9호선 8량 증량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부분에서 걸려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궤도 가장 큰 부분 다 8량 기준으로 이미 건설이 끝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럼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급행만 일단 8량으로 바꾼다면 아, 그렇죠. 지금 한강버스 운행하는 돈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아. 예, 한강버스에 들인 돈만 해도. 그러면 이 6량에서 2량만 늘어나도 굉장히 그 혼잡도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줄어들죠. 자,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우경화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1조에서 기본소득을 삭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표 기본소득이 아닌 본인의 디딤돌 소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 소득도 지금 시범 사업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대상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성공한 정책인 양 그리고 무조건 기본소득은 대안이 아닌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좀 틀렸고요.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당이 이미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계속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AI가 전면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그 시민들의 노동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넓은 고민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본인이 지금 시범 사업만 몇 년째 하고 있는 이게 마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박주민 의원님 출마 기자할 때 보니까 뭐 기본 시정, 예, 기본 특별시, 기본 특별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하고 기본 소득하고는 어떤 연관이 정확히 얘기하면 기본 소득보다는 기본 사회와 연결된 거죠. 기본 사회. 예, 제가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대표님 계실 때 모시고 했고 그렇죠. 또 선거 때는 제가 이제 후보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상당한 그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네네. 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특별시를 내세운 건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 하나하나의 삶에 존엄을 챙겨드리고 안전하고 또 안심하는 상황에서 도전하실 수 있게 기본을 챙겨드리겠다. 그렇죠. 이거지 않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예. 요즘에 뭐 대통령님도 수시로 말씀하시는 게 안전망을 좀 깔아줘야 도전하고 그래야 혁신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렇죠. 거듭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패해도 되는 사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기본 특별시를 말씀드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본 특별시의 핵심이 주거예요, 주거. 주거. 예, 요즘에 보면은 서울이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청년층이 서울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렇죠. 핵심적인 이유가 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거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도시가 돼버려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드리고 기타 뭐 어떤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을 좀 책임져 드려서 서울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좀 안심하고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게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이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의 기본 특별시입니다. 사실은 뭐 서울시의 일부 지역의 집값이 비싸고 뭐 좀 재산이나 소득이 부유한 분들은 저는 비싼 주거비를 내시고 네. 좋은 서비스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뭐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이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청년 직장인들이 너무 비싼 가격으로 원룸이나 고시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대부분 부동산 사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신데 맞아요. 그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1인 원룸텔이나 고시원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서울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경기와 인천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축되고 고령화되죠. 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또 서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가는 것보다는 서울이 원래 잘해왔던 거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기본이 갖춰지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안 떠나고 서울에서 꿈꾸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 시민이라 사실은 다들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은 서울 정도의 기반 시설을 갖자 이게 목표인데 서울시를 더 기본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부러워집니다. 예. 지금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전국의 핵이니까 네. 통일교 특검 종합 특검으로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자당의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습니다.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예. 있고 사실은 이러한 종교 단체들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그 당의 민주주의와 의사결정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천지 관련된 의혹을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홍준표라든지 이런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입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걸 지금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맞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의 어떤 종교단체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간섭받아갖고 영향을 받아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 같으면은 당에서 미리 나서서 아니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오히려 수사를 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과거에 보면은 이제 통일교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네.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 음. 근거 없는 의혹적이다 했는데 3,000명 정도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일정 정도 드러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걸 거부하고 이런 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수인 장동혁 대표가 네.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우리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물타기 법안으로 보여진다. 이게 물타기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더 확대하고 더 세게 하자는데 어떻게 물타기인지 모르겠네요. 예. 짠물을 넣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저는 민주당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고름을 짜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대통령님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뭐 우리 당도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제 특검 논의에 있어서 좀 초기에 약간 그랬던 거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찰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럴 때 확실하게 좀 특검이 도입돼서
통일교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 이단도 사실은 뭐 이단 자체를 탄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자체를 있죠. 탄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 이제 집단적으로 관여한 부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건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 종교들이 뭐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벼랑간 또 하겠다는 거예요. 30일 뭐 본회의 통과 안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식 투쟁 이게 단식 투쟁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하자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 단식 투쟁을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자는데 하자 그러는데 단식 투쟁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이상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어떤 특검이라는 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조차도 가장 강력한 의혹을 받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지금 보니까 뭐 나경원 의원이 천정공을 갔다 또 고백을 하고 그러고 갔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대답하는 거기에 정말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그 연루됐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일교 특검 야당에서 들고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충수라는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주장했을 때는 조금 이제 특검이 끝났는데 또 특검을 한다고 이런 의아한 점이 많았는데 통일교 특검이나 내란 종합 특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란 종합 특검의 명분은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 통일교 특검으로 이제 그러한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당이나 다 지금 통일교 관련돼서든 여러 종교에 관련돼서 집단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던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이 네. 어떻든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것만 거죠.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그러면 이제 오늘 네. 김건희 특검이 어제로 수사를 종료하고 180일간의 특검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하죠.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김건희 특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성과도 있었죠. 뭐 김건희를 구속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금거북이도 밝혔죠. 금거북이도 밝히고. 근데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우선은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거는 뭐냐면은 1호 착수수사 사건인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결론이 안 났어요. 안 났죠. 네, 안 났어요. 두 번째는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디올백 관련돼서 검찰이 기존에 내렸던 결론을 뒤집어 엎었어요. 네.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를 덮어주려고 했던 검찰에 대한 부분은 또 나온 게 없어요. 아니 그냥 그게 제가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검사들은 아니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특권층입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의혹이 있어도 수사가 안 되고 단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려도 뭐가 이 진상이 규명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네. 검사를 많이 파견받았으니 과연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 그것만 안 보는 것 같아. 근데 딱 그 부분이 빠지니까 예. 초기의 우려가 그냥 바로 현실이 돼버린 듯한 느낌.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검찰 정권이라고 불렀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죠.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그 시스템을 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전혀 이제 그 안 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공직자인 검사가 진술을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김건희 관련해서는 반대로 증거를 은폐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검사들의 일탈 행위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왜곡하면 맞아요. 더 강력하게 정말 처벌하고 단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미흡하다. 맞아요. 오히려 49명의
검사들이 이 프로스에서 키보드를 들고 서식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뭔가 일이 생기면 항명하고 정말 억지 부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간부들인 검사장들도 집단 항명을 하는데 이를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방치해야 되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검찰청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느냐만 남아 있는데 네. 이런 행태들을 보면 보안 수사권을 안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더 파고 있다 깊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네.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고 네. 내년에 선거가 있고 네. 하니까 그 사이에 음. 혹시나 음. 뭐 자꾸 장난을 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저희들이 잘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당시 거짓말한 혐의로 네. 선거 이제 기소를 했어요. 공선법 위반으로 공선법 네, 허위사실 기소를 했죠. 공표혐의 근데 기소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죄질이 음.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굉장히 악질적이지 굉장히 않습니까? 악질적이죠. 제가 사실 그때 막 김건희 계좌를 막 보여주고 봐라 돈이 없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계좌 또 있어요. 다른 계좌로 넘겼는데 다른 계좌는 안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그 어떤 투자의 전 과정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한 증권사에서 한 증권사로 넘어갔는데 이 증권사에서 돈을 옮긴 건 안 보여주고 딱 그렇게 해서 계좌까지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또 따라붙는 거짓말이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아니 그러니까 뭘 탈탈 털어 씨. 아니 이거 그런데 기소는 굉장히 잘했는데 이것도 저는 특검법의 어떤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아니라면은 사실 이 사건은 묻어졌죠. 묻혀졌죠. 왜냐하면은 그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덮였을 사건인데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시효가 중단돼서 결국은 이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토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대선 자금 보전해줬던 거 네. 그걸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네. 검토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좀 이슈가 있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미 보전해 준 것에 대해서 과거로 막 환급해가지고 다시 막 추징하거나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여튼 근데 원칙대로라면 사실 반환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당선 무효 아닌가요? 당선 무효겠죠. 예. 당선 무효면 그냥 윤석열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전 지금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데. 네. 내가 한번 당황했던 게 김건희 씨라고 불렀다고 라디오 진행자가 저한테 엄청 뭐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라디오입니까? 예, 그것까지 얘기하기 좀 예. 그렇고요. 예. 좀 황당한데요. 김건희 씨를 김건희 씨라 부르지 뭐라 부를까요? 자, 민주당은 곧바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수사 대상만 이것 종합특검이라 14개입니다. 14개죠, 14개.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분 뇌물 의혹과 김건희 수사 개입 의혹 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자들의 가장 큰 죄악은 전쟁 불사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아니 나는 이게 거의 지금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부역자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들과 비슷한 행태가 바로 전쟁 유발 행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규명이 안 되지 않았나요? 실제로 그 부분 이게 일반 이적죄로 아마 이제 그 기소는 됐죠. 제가 알기로는 기소는 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특검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부분도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서 이제 질문지에 아마 부부 뇌물 의혹을 언급한 거는 지금 알선수재로 김건희를 그렇죠. 민중기 특검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준 사람 또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떤 공모를 안 했다.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수사기 모욕. 그렇죠. 박성지하고 뭐 텔레그램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은폐되고 축소됐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이쪽이 뭘 했는지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좀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좀 내란 관련돼서 네. 도대체 내란을 왜 해? 그다음에 내란에 관련돼서 김건희는 어떤 역할을 이게 전혀 드러나질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에서 뭐 김건희 행정관인가요? 누군가가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 하나 가지고 김건희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렸는데 이해가 안 되죠.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김건희의 어떤 사법 리스크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이 내란 이후에 둘이 싸웠다더라 이 말을 가지고 김건희 관련이 없다.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그 역학관계라든지 지위 자체가 V0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김건희 모르게 내란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 그 윤석열이 그 체포 방해 혐의 관련된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여전히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입법 폭주라고. 근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다 부정당했었고 이 주장은 더 나가서 끊임없이 주장이 나오는 것들 진술 통해서 나오는 것들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랬고. 그랬죠. 한동훈은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죠. 한동훈이 근데 그때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까 그랬었고 그때 오락가락했어요. 그랬었고 김건희에 대해 여러 가지 사과를 해야 된다느니 김건희가 그렇죠. 대중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었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한동훈을 왜 죽이려고 그랬고 한동훈을 왜 하려고 했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윤석열 측에서. 근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또 특검도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죠. 네. 자, 그 쿠팡 관련해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불출석하겠다. 쿠팡의 행태. 뭐 저는 사실은 그 제국주의 시대 동인도 회사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쿠팡 관련돼서 전임 을지로위원장일 때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쿠팡 문제가 터지자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는 그 전에 만났던 쿠팡 계열사 사장들은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결정 못한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쿠팡 잉크라고 불리는 미국 법인의 의장인 김범석이 다 결정한다는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쿠팡의 매출과 이익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쿠팡이 우리나라 업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책임 안 지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도 그렇고 택배 관련돼서 기사분들이 과로사하거나 사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입점 업체들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챙겼던 것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또 안 나오겠다 하는 것도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돈을 쫓다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지적하고 언론이 지적하고 정치권이 지적을 하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막 나는 안 하겠다 뭉개고 이런 회사들을 글쎄 무슨 소규모 회사들은 뭐 그 기업주의 어떤 마인드가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모자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쿠팡 같이 대한민국에서 40조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내는 그런 유통기업에서 그리고 수만 명의 어떤
근로자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그랬던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게 보면은 완전히 또 없진 않아요. 유사한 행태가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빵 만드는 예. 회사가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집단 소송제라든지 또는 징벌적 손배 제도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실 것 같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애플이 아이폰 관련해서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 미국 소비자들이나 유럽 소비자들에겐 충분히 보상을 해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거의 보상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집단 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네. 소송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소송이 들어오면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기네들이 다 충분한 보상합니다. 아, 변호사비로 그냥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이미지가 깎이느니 네. 물어준다. 네. 소비자를 보호한다. 보호한다. 그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유출만 해도 네. 뭐 KT부터 시작해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롯데 무슨 신한 뭐 쿠팡 계속 벌어져도 이 대기업들의 경영 방침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네. 그래봤자 조금 있으면 조용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비자들은 뭔가 할 수 있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뭉개고 가는 거죠. 쿠팡 입장에서도 190억인가요? 미국 정계 로비로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이 더 싸게 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만약에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배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하죠. 이걸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뭔가 좀 배상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영 방침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대통령님도 지적했다시피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제도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와서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둔 적도 없었고 사실은 근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는 행태를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한 결과가 오늘의 쿠팡 사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네. 그 쿠팡이 강조하는 그 새벽 배송 이런 게 어쨌든 뭐 직장인들이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네. 이 부분을 많이 주장들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쪽 새벽 면에서는. 배송을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과로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도 문제인데 무슨 물건을 택배차에 싣기 위해서 분류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전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고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본인들이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 발생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즉시 뭔가 입장이 나오고 뭐 보상책이 마련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잘 안 한다는 거고 또 입점 업체들 깔아뭉개면서 PB 자사 제품 팔고 이런 행태도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그건 계속 반복하고 독과점 위반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시정할 만한 법과 제도가 아직 없어요. 미비하다. 미비해요. 예. 원래 의지로 위원장도 오래 하셨잖아요. 을지로 위원장 2년 임기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가맹 사업의 경우에 가맹 점주와 가맹 본점 간의 협상권 부여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가맹점법은 최근에 통과됐는데 온풀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손배나 징벌적 손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가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됐거든요. 근데 맨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 가맹점법 통과될 때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저 법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필리버스터를 투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더 황당한 게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전원 찬성 버튼을 눌렀어요. 법안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제 지인분이 그런 치킨 그 가맹 사업을 했었는데 한 20년 전에 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식용유죠. 뭐 요새는 올리브오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치킨 하면 무를 이렇게 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그런 식용유나 무를 시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이면은 비싸게 3만 원, 4만 원에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그것을 전량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60%, 70%만 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마트에 사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닭 튀기는 양이 다른데 하고 이에 비해서 기름을 적게 쓰잖아. 그거를 다 슈퍼바이저가 와서 체크를 하고 뭔가 본사와의 계약을 어긴 것으로 해서 이제 가맹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고 그래서 가맹사업법을 통해서는 예. 이 가맹점주하고 본사 협상할 수 있게 예. 협상 테이블에 좀 나오라 그러면 가맹본사가 좀 나와서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 네. 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예. 화가 나니까 그 가맹섭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가격이 뭐 10%도 아니고 어떻게 2배, 3배 비쌀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을 하신 분들도 다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간판도 다 바꿔야 됐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그런 어떤 그 가맹 사업법이 그때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제 그 법안을 본 거죠. 그 법안 추진하셨을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니 그래서 사실 굉장한 저항이 있었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 때가 예. 제가 을지로 위원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때 본회의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네네. 본회의까지 올리는 데까지는 막 밀어붙여가지고 올렸는데 네. 이제 그때 윤석열의 방침이 뭐였냐면 네.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은 법은 네. 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였어요. 그때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맹점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제가 원내 수석일 때 밀어 올렸던 법이거든요. 이거는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가 된다라고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지만 표결을 안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거부권의 대상으로 주목됐던 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필리버스터까지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는 다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부권이 사실은 가맹점법이란 이 법의 역사를 보면 2에서 3년 늦춘 거예요. 국민의힘도 전원 찬성하는 이 법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을지로 위원장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사업자들의 공격도 좀 당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뭐 많이 받았죠. 그때 그죠? 뭐 경제신문들에서는 네. 을지로위원회를 완전히 표적 삼아서 뭐 칼럼 쓰고 비판적 기사 쓰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직접적인 그런 공격도 좀 있으셨죠. 마타도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 좀 비판을 경제지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는 의원 중에 하나였죠. 경제를 망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도 많이 받고 그랬죠.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이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정보 유출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1조 6,350억 원 규모의 어떤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 얘기하니까 바로 또 쿠팡이 보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은 보상인데요. 네. 경영 방침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앞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김범석 아나무인이고요. 국내 계열사 사장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김범석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보상 지금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전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고 그분들이 파는 물건을 믿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상은 보상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 출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영 방침을 대대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면 쿠팡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요를 외국인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역이 안 아무것도 몰라요의 취재 발언을 한 막 30분씩 얘기하더라고요. 장하게. 이것도 뭔가 좀 쿠팡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국회에서 사실은
그런 상임위 질의를 할 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있죠. 아. 과거에 보면은 이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국정감사 임박해서 막 바꿔버린다든지 이러면 신임 장관이 나와서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외국인까지 이렇게 외국인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예. 보통은 기업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정보 확산도 빠르고 국민 정서가 굉장히 그 어떤 국정 운영에 영향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기업가들이 저런 식으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는 하질 않는데 사실은 제가 요새 좀 느끼는 것은 이런 정말 뭔가 윤석열 정부가 떨어뜨린 그 국정의 격, 정치의 격이 정말 떨어지면서 저런 다국적 기업가들도 대한민국과 어떤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뭐 제가 봤을 때 쿠팡도 뭐 믿는 구석이 있을라나?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전례가 없는 태도고 아시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도 다 부르면 나옵니다. 그렇죠. 다 나오고 웬만하면. 예. 근데 이제 삼성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러한 어떤 정치권과 관련된 비리가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뭐 말도 받고 모도 받고 했는데 요새는 뭐 금 거북이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을지로 위원장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가슴이 또 아프네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런 가맹 사업자 관리법 그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20년 전 사례를 얘기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가맹사업법이 논의된 것도 이게 개정돼야 된다고 논의된 것도 꽤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본회의에 올렸는데 정말 황망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고 국민의힘은 다 전원 찬성하는 거 보고 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때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법인데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나서는 다 찬성. 괜히 그냥 가맹점주들만 2 내지 3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퇴행적 세력이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굉장히 좋았죠. 예. 다행이다 싶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법이 이렇게 통과된 거 보고 왜냐하면은 그 가맹 사업자들이 엄청 이거에 대해서 반발했거든요. 이거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막대한 금권력을 동원해서 정말 로비를 해서 어떻게든 그 여론을 만들어서 막았을 텐데 야, 이 민주당이 제가 이제 그 법안까지는 다 못 봤는데 통과될 때만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력이 있다. 저렇게 엄청 두드려 맞았을 텐데 야, 저거를 그냥 전 좀 그때 딱 효능감을 느꼈어. 아니 나경원 때문에 이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뭘 반대했나 그랬더니 나경원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이런 법안을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상인들의 정말 한 표 한 표가 중요할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두고 반대 필리버스터를 해서 그래서 표결은 다 찬성했잖아요. 하여튼 저는 사실 그거 통과될 때 이게 참 어려운 기득권을 민주당이 그래도 주도해서 깼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찬성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사실은 법이라는 게 인식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론을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아무리 사업자들이 신문에 내고 뭐 하고 나라 망한다고 해도 이건 해야 돼. 그런 거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 법안 만들고 욕 먹고 또 가서 토론하고 이러한 힘든 과정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정말 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가맹점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뭐 후원금을 내도 가맹 사업자들이 많이 주겠죠.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사리사욕 없이 공익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정치가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박주민 의원이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기득권이 반대하는 일만 하시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진짜 예. 이게 이제 그런 것들 뭐 힘들고 어려운 점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사실은 당 대표실에 근무할 때도 원내 그 회의 하잖아요. 의원총회 갈 때도 저는 진짜 박주민 의원님만 발표도 깜짝 놀랐어요. 뭐 민생 관련된 것도 박주민 을지로 위원장이 와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뭐 설명하시더라고요. 특검법도 다 설명하시던데. 네, 맞아요. 특검법은 왜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법사위 간사, 법사위 위원장 직무 대리도 했었고 또 말미에는 원내 수석이었고 하니까 각종 뭐 당에서 처리한 핵심적인 법안들은 거의 다 제 손을 거쳤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발언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대변인이나 뭐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이 외부에서 보이는 거 말고 내부적으로는 의원총회만 하면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 매일 와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 당시 당대표 시절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칭찬 많이 들으셨죠. 칭찬 많이 들었죠. 예. 제가 봐도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 나가서 야 우리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박주민 의원이 한 40%는 하는 것 같다 혼자서 그런 말 표현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오셔서 열심히 어려운 법을 또 많이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전직 의원님 한 분을 만나뵀는데 네. 박주민 의원 덕에 면피하고 지나갔던 의원들이 많다. 굉장히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욕을 많이 먹는 법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제가 이제 총대를 매니까. 네. 예. 제가 이제 인터뷰 시간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개인적인 이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 국회에 오셨잖아요. 2016년에 왔죠. 그때 예. 엄청 유명한 셀럽 의원님이셨잖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혹시 시기 질투를 못 느끼셨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선배들 중엔 그렇죠. 예. 뭐 공개적으로든 또는 뭐 개인적으로든 많이 견제들을 하셨고 상당히 좀 네, 많이 받았죠. 의원님들이 부러워하셨어요. 네. 그때 막 페북이나 이런 데도 좋아요도 막 2,000개, 3,000개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셨고 지금 이제 어쨌든 서울시장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76년생 같은 70년대생으로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70년대생들이 70년대생들이 이제 뭐 좀 해야죠. 사회에서는 이미 주축이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뭐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준비해야죠. 근데 네. 굉장히 권력 의지가 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가요? 정말 진짜 모든 유튜버에 다 나가시고 모든 어떤 질문과 피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힘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뭐 지난주에 그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할 때 두 건에 대해서 제가 기권을 했었어요. 네네네. 지난주였나?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너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지난 내란 전담 재판부 기권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한도 위헌성이 없다라는 걸 누군가는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권을 한 거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것을 함께 이제 더 세게 하자.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안 담겼어요. 그건 대통령님도 업무 보고할 때 거론하셨고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념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절부터 하면은 거의 15년, 16년 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거고 제가 국회의원 돼서 계속 발의했던 법안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찬성을 흔쾌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바로 재발의해가지고 반드시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낙태 형법상 낙태죄가 관련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든지 남들 안 하는 것만 하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 민주당은 해야지라고 기대받고 있는 거.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누구도 안 하는 거. 다 막 미루는 거, 눈치 보고 미루는 거, 막 도망가야지 하는 것들을 많이 했죠. 예. 이번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좀 발의하려고 그래요. 또 엄청나게 공격받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어쨌든 권력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큰 자리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박주민 의원님과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꿈을 키우는 정치권의 후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을 초선 때 했잖아요.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초선들이 최고위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는 말을 들었고요. 뭐 등등등 제가 이제 가왔던 길을 쫓아서 간다라는 후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멋있게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네. 후배들이 보고 있고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이 될까. 그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새롭고 투지가 있고 멋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럼 국민의힘은 경선 한번 하면은 다 도망가잖아요. 으쌰 던져. 당원들이 그럴 때마다 끝나고 나면 뚝뚝 떨어지잖아. 너무 창피하다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정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우리 그 후배들이 야 진짜 이 민주당 자랑스럽다. 네. 이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당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낙연이란 분이 당대표 도전하셨을 때 선배들 다 접었거든요. 너무 세다고 이낙연. 맞아. 그때 제가 많이 힘드셨죠. 빡 하고 붙었는데 예. 그 뒤로 한 2년 막 너무 춥더라고요 당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입을 못 벌리게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예, 저는 하여튼 후배로서 예. 응원 드리고 뭐 하여튼 저기 앞으로도 그런 도전 네. 감동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그게 아마 쌓여서 박주민 의원님의 정치적 근육 자산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